근데 이분 보시면 뭐 점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다이얼로그고 이건 뭐 바람 시리즈, 이거는 점 시리즈, 그 다음에 이건 선 시리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리즈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 같은 작가지만 가격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화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여기서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으세요? 여기서 지금 가격이 이 두 개가 3배 차이 나요. 예. 그냥 점 하나 찍은 것이 다일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비싸 보이시나요? 이거요? 이거요? 왼쪽? 이거요? 왜요? 왜요? 더 힘들게 그렸을 것 같아요. 왜요? 예, 그라데이션이 보이고 마테리가 보이고 약간 두텁죠? 예. 이거는 선생님의 조홍 시리즈고 이거는 다이얼로그 시리즈예요. 예, 조홍 시리즈가 다이얼로그보다 조금 가격이 다이얼로그가 더 비싼 편이 비싸게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작가인데도 이렇게 그 가격에 큰 차이가 달라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 조홍인데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같은 조홍이 있고요. 다이얼로그인데 조홍 같은 다이얼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홍인데 제목이 조홍이잖아요. 그럼 조홍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얼로그 가격이 아니라 조홍 가격이에요. 예, 근데 조금 더 시장에서 더 인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작가지만 시리즈냐, 소재냐, 주제냐,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마티에르가 있어요. 실제 보면 되게 멋있어요. 이거는 이제 김한기 선생님 작품인데 살짝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김한기 선생님이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싼 작가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그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된 작품 뭐 1위부터 아마 5위, 6위인가까지가 다 김한기 선생님 작품이에요. 근데 특히 이 중에서도 요 끝에 점화 시리즈 이 김한기 선생님이 73년인가 7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70년부터 73년 요 몇 년 사이에 그린 이 점화 시리즈가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다 김한기 선생님 작품이에요. 같은 작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굉장히 다른 화풍이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시리즈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5, 60년대 나왔던 이 시리즈 그 다음에는 이 십자구도 이 시리즈가 그 다음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작가지만 이렇게 가격이 시리즈에 따라서도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이제 작가분인데 김종학 선생님 작품이에요. 근데 김종학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게 설경이냐 하경이냐 춘경이냐 그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아 보이세요? 예? 어떤 게 가장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요거요? 요거? 요거? 아니에요? 예, 가운데요? 예, 추경? 예. 하경이 가장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쿠사마 할머니 혹시 아세요? 쿠사마 야유기 호박 아시죠? 호박도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노란 호박도 있고 뭐 파란 호박도 있고 빨간 호박도 있는데 여러분 하면 쿠사마 할머니 호박 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세요?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다른 색깔의 호박보다 가격이 좀 더 비싼 편에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작가의 작품의 가치가 사실 춘경이라고 더 하경보다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보편적인 어떤 객관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왜냐하면 나만 하고 약간 동등하고 싶어 하는 거, 뭐 그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김창렬 선생님의 물방울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물방울이 더 비싸다더라. 아니면은 뭐 아주 뭐 하나의 물방울이 더 비싸다더라. 아니면 어떤 작가는 라일락을 그린 게 더 비싸다더라. 아니면은 꽃봉오리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더라. 이런 시장에 그런 루머들이 있는데
그 루머들의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남들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남들하고 공통점을 찾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수작이냐 태작이냐, 그러니까 같은 작가 작품인데도 어떤 거는 좀 더 우리가 봤을 때 더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거는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수작이냐 태작이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작품 가격이 달라지게 돼요. 2차 시장에서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이거 장 미셸 바스키아 작품이거든요. 누구나 뭐 믿어 의심치 않게 이 작품이 더 좋아 보이시죠? 이 작품이 더 좋아 보이시나요? 네, 이 작품을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데 실제 가격에서도 이 작품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작가지만 어떤 거는 좀 더 그 작가의 어떤 필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덜 느껴지는 거와 더 우수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수작과 태작이라고 하는데 그 수작이냐 태작이냐에 따라서도 2차 시장에서는 가격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는 이게 윤영석 선생님 작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게 더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더 높은 가격에 되거나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왼쪽? 저한테서 왼쪽이고? 요거? 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찍으신 거예요? 예, 예. 윤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짐이 좀 있는 것들을 좀 시장에서 선호해요. 가격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어떤 분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 미술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선호되는 이미지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야한데, 예, 이거는 쩌춘야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중국 작가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더 비싸게 거래가 됐을 것 같으세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왼쪽이요? 이거요? 왜요? 색깔도 많이 좋아서. 예, 예, 재밌는 게요. 이 작가는 이제 개를 이제 많이 그리는데 고추가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얼토당토 아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미술 시장에서는 어쨌든 반영이 돼서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경매 낙찰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작가의 작품이 그냥 2차 시장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이제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2차 시장, 그러니까 경매에서 이 작품이 나왔는데 200만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 나와 있던 나온 거랑 비슷한 작품들의 가격이 다 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경매 낙찰가는 시장에서 공신력을 갖습니다. 우리가 갤러리를 통해서도 미술품이 거래가 되고 경매를 통해서도 미술품이 거래가 되는데 갤러리 가격은 사실은 공개가 되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얼마에 뭐 팔렸다, 뭐 했다, 뭐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경매 웹사이트 가시면 어제도 경매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경매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 낙찰 가격이며 경매 현장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람이 가능한 오픈되어 있는 가격에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세금을 매길 때 그 갤러리가 그런 것보다는 경매가를 좀 선호하고 믿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많은 미술시장 레포트들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대부분 경매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매가가 공신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경매에서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100만 원에 거래가 되는 게 경매에서 2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2차 시장에 나와 있던 그 비슷한 유사한 작품의 가격이 다 200만 원으로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경매에서 이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그 시장에 매물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거나 이제 이런. 그래서 2차 시장에서는 이 경매 낙찰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누구 작품인지 아세요? 네,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굉장히 그 자기 작품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애인과 아내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아내를, 당시의 아내를 그렸던 건데, 이건 이제 꿈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 야한 작품이에요. 되게 에로틱한 작품이에요. 되게 상징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방송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굉장히 그 피카소의 어떤 성적인 욕망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거든요. 모르시겠어요? 예.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을 소장하고 싶었던 두 명의 컬렉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 작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스티브 윈이라는 사람이 소장하고 있었어요. 스티브 윈이 누구냐면 그 라스베가스의 제왕 스티브 윈. 라스베가스를 하면 아시죠? 예, 그 스티브 윈이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스티브 윈이고요. 이 사람은 스티브 코엔이에요. 스티브 코엔은 이제 펀드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뉴욕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티브 코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똑같이 이 작품을 소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를 통해서 그 스티브 윈한테 이 작품을 좀 자기한테 팔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스티브 윈은 이 작품을 팔기로 해요. 그래서 스티브 윈은 이 사람은 이제 이 펀드 매니저한테 이 작품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한 600억인가 700억 정도 이제 팔려고 해요. 엄청난 금액이죠. 예. 그런데 이제 스티브 윈이 이 작품을 뭐 내보내기 전에 이 작품 앞에서 파티를 하다가 실수로 이 작품을 찢어뜨려요. 예. 팔뚝을 어떻게 이제 와인 먹으면서 그 앞에 있다가 푹 해가지고 이 팔뚝 있잖아요. 그 작품의 팔꿈치 부분을 찢어뜨려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 작품의 그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료만 얼마를 지불했냐면 1억이 넘는 금액을 보험료로, 그러니까 그 수리비로 나가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브 코엔은 이 작품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스티브 코엔이 이 작품을 다시 사요. 얼마에 사냐면 1000억대가 넘는 금액에 이 작품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걸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꼭 그거를 사고 싶다는 의지가 되게 강해요. 그리고 그 작품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렇다면은 거래는 성사가 됩니다. 2차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2차 시장에서는 정가라는 게 없어요. 1차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작품은 얼마, 이 작품은 얼마 이런 정가라는 개념이 나름 있는데 2차 시장으로 오게 되면은 정가라는 게 없어요. 시세라는 건 존재하지만 어쨌든 정가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작품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작품을 살 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있다면 그게 그냥 작품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미술 시장에 버블이다. 뭐 미술품에 버블이 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미술 시장에는 버블이 낄 수가 있어요. 너무 과열이 되거나 그러면 버블이 낄 수가 있는데 미술품의 가격이 버블이 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다 결과물이 다르죠. 똑같은 작품이 판화가 아닌 이상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작품의 가격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확고하게 있다면 그건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시장은 정가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시세라는 개념만 있고 버블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작가는 조지 콘도라는 작가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미술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근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작품이 추정가가 5억에서 7억이에요. 엄청 비싼 작품이죠. 여기 보시면 5억에서 6억이고 이 작품이 2012년에 서울옥션 경매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근데 유찰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작품이 다시 또 그 다음 해에 서울옥션 경매에 나와요. 근데 이제 추정가가 5억에서 7억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가격도 조금 시장에서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또 유찰이 됐어요. 이 유찰이 됐다는 건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경매에서 이렇게 유찰이 되는 거는 뭐 좋은 작품인데도 유찰이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유찰이 된다는 이 기록이 남는 거는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게 2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근데 이게 홍콩으로 갔어요. 홍콩 경매. 홍콩 경매로 갔더니 얼마에 낙찰됐냐면 우리나라 이게 지금 US 달러니까 한 17억 정도 낙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어느 지역에 나왔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이 한국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 시장이 있고 글로벌 시장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지역마다 시장에서 선호가 되는 작가군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먹히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푸사마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지역이든 다 시장에서 선호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김홍도 작가 작품이 파리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미술 시장에서는 지역 미술하고 글로벌 미술 시장이 조금 선호되는 작가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이 지역적인 차이 때문에 시장의 차이 때문에 이 같은 작가의 같은 작품인데도 어디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을 이해하고 더 친숙하려고 왔는데 더 어려워지셨나요? 예. 예, 그래서 그 2차 시장의 그림가 결정 요인은 이렇게 첫 번째 개별적인 스토리, 그 다음에 희소성, 그 다음에 거래 타이밍은 뭐냐면 시장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미술품은 살 때는 되게 편하게 사는데 팔기는 어렵다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좋은 작품은요 사기도 어렵고요 팔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 내가 돈이 있어. 어떤 작가의 작품을 나는 그냥 살 생각이 없어. 근데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술 시장에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작품을 모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은 1차 시장이나 1차 시장에서 내가 원하는 작가의 작품, 인기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팔기는 또 쉬워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세컨더리 마켓에서 활동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의 작가 딜러인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사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팔만한 작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좋은 작품을 갖고 있는 고객들한테 작품을 끌어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작품이 있어야지 파는 거니까 사는 사람만큼 파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좋은 작품을 갖고 있으면 제가 팔고 싶지 않아도 시장에서 내놔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팔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그래서 작품을 팔기가 생각보다 여러분이 처음에 작품 컨트롤 잘 하시면 팔기도 쉬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작품을 팔으라고 할 때 시장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팔 때 사실 가장 좋은 가격을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판매하는 타이밍은 시장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타이밍 때 사실 판매를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구매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사실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시장이 좋을 때 좋은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네? 안 좋을 때요? 안 좋을 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안 좋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미술시장은 좀 특이한 게요.
여전히 미술시장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소장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긴 대출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은 오히려 좋은 매물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 대신 그냥 어쩔 때는 간간히 좋은 매물이 좋은 가격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그런 매물이 나올 때를 딱 눈여겨보고 있다가 잡아야 되는 거고, 시장이 좋을 때 오히려 파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막 살려고 하시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도 미술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좋으면은 막 굉장히 많이 사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 미술 시장도 주기를 그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여러분 관심을 안 가질 때 관심을 갖고 컬렉션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좋은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유념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 유통 경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매를 통해서 거래가 될 때는 경매 수수료가 한 20에서 한 18%에서 25%까지 경매마다 그렇게 낙찰가에 수수료가 더 추가해서 붙어요. 그리고 또 딜러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딜러를 통해서 거래가 될 때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수수료가 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파나같이 에디션이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같은 작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시장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거래가 돼요. 근데 이게 한 번 거쳤느냐, 두 번 거쳤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작품이라도 이게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파나를 사신다고 할 때, 파나 같은 경우는 에디션이 있는 작품이니까 동일한 게 여러 군데서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보는 그 가격이 가장 좋은 가격인지를 조금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시고서는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시죠. 주식시장보다 미술시장이 더 오래됐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미술시장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일 것 같은데, 그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도 더 이 시장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과 철칙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미학과 미술사라는 학문이 같이 병행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그 미술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됐던 작가들이 여러분이 다 아는 작가예요. 앤디 오홀, 피카소, 달리. 그 작가가 작년 미술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작가들이거든요. 근데 다 여러분들이 대충 잘 아시는 작가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작가들이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갑자기 앤디 오홀은 별로 중요한,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가가 아니야,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더 견고하게 그 작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거고, 그 이제 작품은 더 시장에서 사라질 거고, 그러면 더 견고하게 그 작가의 시장은 탄탄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어해요. 조금 어렵고 우리가 그 익숙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과거에 기반한 투자고 견고하고 뭐 크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막 시장이 막 급격하게 변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리고 또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림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